여러분, 나는 누구지? 이런 질문 살면서 한 번쯤은 다들 해보셨죠? SNS 프로필을 열심히 꾸미고 새로운 취미를 찾고 끊임없이 나를 표현하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정말 나를 잘 알고 있는 걸까요? 오늘 현대사회의 가장 뜨거운 화두인 정체성의 미로를 함께 탐험해 보려고 합니다. 너의 진실을 살아라. 요즘 정말 많이 듣는 우리 시대를 관통하는 주문 같은 말이죠. 너만의 고유한 색깔을 찾으라는 그런 메시지인데요. 근데 동시에 우리는 외딴 섬처럼 혼자 살기는 싫어합니다. 어떻게든 연결되고 싶어 하죠. 이런 농담도 있잖아요. 한 우버 기사님이 손님한테 제가 여기 있어요 라고 문자를 보냈더니 고마워요. 마침 너무 힘든 시기였는데 정말 큰 위로가 되네요. 근데 누구시죠? 라는 답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보여주냐면요. 우리는 나 자신으로 살고 싶어 하면서도 누군가에게 발견되고 연결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만약 나라는 존재 자체가 혼란스럽다면 어떻게 될까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우리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나다움, 정체성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도 내가 누군지 몰라서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모두가 저마다 길을 알려주는데 정작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전혀 모르는 상황과 비슷하달까요? 그렇다면 이 혼란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그 첫 번째 실마리는 바로 현대 사회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 그 방식에 숨어 있습니다. 자, 그 중심에 표현적 개인주의라는 개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려워 보이죠? 근데 사실 별거 아니에요. 이런 뜻입니다. 진짜 나는 내 마음속 아주 깊은 곳에 숨겨져 있고 내 안에 있는 생각, 욕망 이런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밖으로 다 표현해야만 비로소 진정한 나가 된다는 믿음. 그러니까 정답은 저기 바깥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다는 거죠. 이거 들으면 딱 떠오르는 노래가 하나 있을 거예요. 맞아요. 바로 영화 겨울왕국에서 엘사가 부른 Let It Go. 다 잊어, 다 잊어. 남들이 뭐라든 상관없어. 이게 바로 표현적 개인주의를 가장 잘 보여주는 정말 완벽한 예시라고 할 수 있죠. 외부의 시선이나 기대를 다 벗어던지고 오직 내면의 목소리를 따르라는 강력한 메시지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 방식이 사실 얼마나 새로운 건지 과거랑 한번 비교해보면 정말 확 와닿습니다. 보세요. 10세기 전투 기록을 보면 한 전사가 쓰러진 왕 옆에서 나는 여기서 내 죽은 곁에서 죽겠다 이렇게 외쳐요. 그 사람의 정체성은 공동체 그리고 의무와 아주 단단하게 묶여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지금 우린 어때요? 모든 무지개를 따라서 내 꿈을 찾아가 이런 노래를 부르잖아요. 정체성의 무게중심이 공동체에서 나 개인으로 완전히 180도 옮겨온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내 안을 들여다보는 작업이 21세기에 들어와서 아주 복잡한 무대를 만나게 됩니다. 네, 바로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SNS 계정, 그게 진짜 나일까요? 아니면 제일 잘 나온 장면만 모아놓은 예고편에 가까울까요? 우리는 마치 하나의 브랜드를 관리하는 마케터처럼 가장 반짝이는 순간만 골라서 온라인의 나를 조심스럽게 만들어가죠. 그러다 보면 소통은 좋아요를 더 많이 받기 위한 게임이 되어버리고 내 가치는 팔로워 수에 따라 롤러코스터를 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게 돼요. 이 화면 속의 나와 거울 앞에 선 나는 과연 같은 사람일까? 이 질문 어쩌면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마주한 피할 수 없는 고민일 겁니다. 지금까지 이야기가 좀 이론적으로 들리셨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면 이 개념들이 한 사람의 인생에서 어떻게 실제로 터져나오는지 한 남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더 생생하게 느껴보시죠. 말 그대로 정체성이 산산조각 났던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11살 때였어요. 희귀병으로 하반신이 마비되는 정말 끔찍한 절망을 겪습니다. 그런데 믿을 수 없게도 한 달 만에 기적처럼 다시 걷게 되죠.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정말 열심히 달려서 대학 대표팀의 단거리 선수까지 됩니다. 역경을 이겨낸 기적의 스프린터. 이게 바로 그의 세상이었고 그의 정체성 그 자체였어요. 하지만 선수 생명을 위협하는 끔찍한 부상이 찾아왔고 그가 쌓아올린 세상은 그야말로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그의 정체성은 내가 뭘 할 수 있는가, 즉 그의 성과 위에 지어진 탑과 같았던 거예요. 더 이상 달릴 수 없게 되자 그를 지탱하던 정체성이라는 탑 전체가 그냥 힘없이 무너져 내린 거죠. 이건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경고를 던집니다.
성과 위에 세운 정체성이라는 게 얼마나 위태로운 모래성인지를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정체성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조금 더 근본적인 곳으로 내려가 봐야 합니다. 바로 나라는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어디서 찾을 것인가에 대한 서로 다른 두 가지 관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관점은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의 말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느끼는 사랑, 희망, 두려움 같은 그 모든 건 결국 우연히 모인 원자 덩어리의 화학작용일 뿐이라고요. 이 광활한 우주에는 어떤 의미나 목적도 없고 그저 눈멀고 무자비한 무관심만이 존재한다는 거죠. 좀 차갑게 들리죠? 이 두 관점은 인간의 가치를 보는 시각에서 정말 극명하게 갈립니다. 한쪽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우연의 산물이다. 그러니 당신의 가치는 당신 스스로 만들고 증명해야만 한다. 평생에 걸쳐서 나를 증명해야 하는 거죠. 반면에 다른 한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놀랍고 신비롭게 만들어진 존재다. 당신의 가치는 이미 당신 안에 있다. 증명할 필요 없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소중하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모든 질문은 이 하나로 모아집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평생에 걸쳐서 성취해야 하는 숙제일까요? 아니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일까요? 이 마지막 질문이 아마 모든 것을 가릴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삶의 공식이 완전히 180도 뒤집힙니다.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뭔가를 해내고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멋진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비로소 나는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인정이라는 게 저 멀리 있는 결승선 같은 거예요. 하지만 다른 관점은 이 순서를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나는 이미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자유롭게 행동하고 느끼고 생각할 수 있다. 인정이 결승선이 아니라 모든 것의 출발선이 되는 거죠. 이 차이 느껴지시나요? 성경에 나오는 예수의 이 초대는 바로 그 출발선으로 우리를 부르는 목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건 네가 뭘 더 잘하는지 증명해봐가 아니라 이제 그만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괜찮아 라는 메시지인 거죠. 끝없는 성취 경쟁의 압박감에서 벗어나도 좋다는 그런 위로의 초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되는 중요한 점이 있어요. 이 초대는 있는 모습 그대로 와도 괜찮아라는 무조건적인 수용이지만 동시에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있어도 돼라는 방임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당신 안에 있는 잠재력을 너무나 사랑하고 믿기 때문에 더 나은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 즉 변화로의 초대인 셈이죠. 팀 켈러 목사님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이 갈망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다 알려졌는데 사랑받지 못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두려움이다. 하지만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도 진정으로 사랑받는 것, 글쎄, 그건 마치 신에게 사랑받는 것과 같다. 나의 가장 부끄러운 부분까지 전부 다 드러났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받는 경험. 어쩌면 이게 바로 우리 영혼이 평생토록 찾아 헤매는 바로 그것이 아닐까요? 자, 이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당신의 정체성은 당신이 평생에 걸쳐서 힘들게 쌓아 올려야 할 과업인가요? 아니면 이미 당신에게 주어진 선물인가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앞으로 여러분의 모든 길을 결정하게 될지도 모릅니다.